제가 지난번에 목사님께 들은 것 같은데요. 여기 교인분들이 1919 필라델피아 공연들을 많이 보셨죠? 예, 그 공연에 이제 20세기에 그 조지 베네딕트라는 랍비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아버지 쪽도 대대로 랍비, 어머니 쪽도 대대로 랍비. 대개 이런 집안에서 천재가 나와요. 랍비들이 워낙 지금도 노벨상 유대인들이 휩쓸잖아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 제일 똑똑한 사람이 랍비이기 때문에 양쪽 집안이 랍비다. 이건 대단한 사람이고, 조지 베네딕트라는 사람은 유태교 역사에 아주 획을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랍비 학교에 최연소로 합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13살짜리가 서울대학 입학한 뭐 이 정도의 아주 랍비계의 천재입니다. 근데 그 공연 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분이 우연히 1919년 필라델피아의 문구사에서 55세의 서재필과 44세의 이승만을 만나죠. 우연히 만나서 한국 사람 독립운동가를 도와주는데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 유태인 젊은이들한테 발견할 수 없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나라 잃은 백성이고 학살당하는 비참한 민족인데 이 사람들 가운데 있는 저 살아 꿈틀거리는 생명력, 저게 뭐냐? 이게 궁금해서 랍비가 연구하다가 깨닫죠. 그게 뭐냐면 부활한 예수구나. 우리 조상들이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구나. 그 랍비 조지 베네딕트가 쓴 그 그리스도께서 랍비를 찾으셨도다라는 자기 회고로 Christ finds a rabbi라는 책을 나중에 쓰는데 그 책에 뭐라고 있냐면 죽었던 예수가 저 한국인들 사이에서 매우 그리고 실제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나는 발견했다. 그런 대목이 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독립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으면 유태교 랍비랑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린 게 아니거든요. 독립운동 하는 걸 유태교 랍비가 도와줬는데, 독립운동을 도와줬는데 이 사람은 처음에 생각에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인 줄 알았더니 뭔가 신비한 기운이 있어.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야. 그럼 저 기독교인, 유대교하고 기독교인 철천지 원수거든요. 저 원수 같은 기독교인, 원수인데 독립투쟁하는 한국 기독교인 사이에 있는 저 알 수 없는 생명력의 근원이 뭔가. 그걸 궁금해서 찾다가 깨달은 게 뭐냐. 예수가 진짜로 살아서 저 한국인들과 매우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같이 있구나. 그걸 깨닫고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죠. 다 이해하시죠? 그 내용을? 그래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독립운동하면서도 예수를 얼마나 잘 믿었으면 세상에 기독교의 정원수인 유태교 랍비가 왔다가 독립운동을 도와주다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조지 베네딕트가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와줘서 조지 베네딕트의 도움을 받아서 이승만이 단체를 만듭니다. 그 다음 우리 둘째 시간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랍비 조지 베네딕트 1919 필라델피아의 주인공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의 도움으로 미국인들에게 한국의 독립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Friends of Korea, 한국 친후회. 그게 나중에 발전해서 한미협회가 됩니다. 이 한미협회 한국 친후회도 역시 미국의 주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하게 되죠. 이 한국 친후회 한미협회를 통해서 이승만이 평생의 친구를 한 사람 만나게 돼요. 두 사람이 친해지고 나니까 너무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첫째는 한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천재였고, 둘째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셋째는 당시로서는 드물게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열렬한 반공투사였어요. 그 두 사람이 아주 베스트 프렌드, 절친이 됩니다. 얼마나 이승만과 이 미국 군인이었는데 이 미군이 친했는지 이승만 대통령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의 회고록을 보면 그 미군만 나타나면 질투가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 이승만 박사와 그 미군이 어깨동무를 하고 팔짱을 끼고 남자들끼리 몇 시간씩 속삭이는데 마치 연인이 사랑을 나눈 것처럼, 그래서 우리 남편이 나보다 저 남자를 더 사랑하나 보다 라고 프란체스카 여사가
질투를 느낄 만큼 이승만의 아주 가까운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사람이죠? 그 다음 장면이요. 그 유명한 메가더 장군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꼭 사귀는 것 같죠? 팔짱 끼고. 그 다음 장면이요. 만남 이렇게 그냥 뭐 끌어안고 옆구리를 만지고 거의 코가 닿을 것 같지 않아요? 저렇게 만나면 연인처럼 2시간, 3시간, 몇 시간이나 대화를 나눴던. 그러니까 나중에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지고 하는 것이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승만이 40년 동안 저 메가더에게 끊임없이 한국을 위한 기도 제목을 주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메가더가 6.25 때 한국에 와서 유명한 일화가 있죠. 유엔군 사령관이 멸망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전선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간이 의자 같은 거에 앉아서 이승만 대통령이랑 대화하다가 한국에 노인이 한 사람 지나갑니다. 그때 메가더도 노인이었거든요. 그게 70이 넘은 나이였는데 자기보다 더 연세가 드신 분이 지나갔더니 미국 사람들은 아빠한테도 하이, 엄마한테도 하이, 존댓말이라는 게 없잖아요. 미국은 우더른 공경한 이런 문화가 없거든요. 근데 메가더는 본인도 70 넘은 할아버지였는데요. 앉아있다가 한국의 할아버지가 지나가니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유엔군 사령관이 모자를 벗고 이렇게 공손히 어른께 인사한 한국의 일개 그 시골 할아버지한테 그만큼 이 사람이 한국의 우더른을 존중하는 문화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았느냐? 이승만이 끊임없이 세뇌 교육을 시켜서 자기 친구 메가더에게 한국을 알리고 한국을 좋아하게 하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40년 동안 이승만이 메가더를 끊임없이 설득한 내용이 2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 한국을 도와주는 게 미국한테도 이익이다. 그게 왜 이익일까요?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는 게 일방적으로 돕는 게 아니고 그게 미국한테도 유리하다는 거예요. 외교는 이렇게 하는 거죠. 협상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달라고 그러면 누가 주겠어요? 나를 도와주는 게 당신한테도 이익입니다. 이걸 설득해야 상대방이 도와주겠죠. 그 외교를 이승만이 끊임없이 했는데 메가더에게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왜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는 게 미국에게도 이익일까요? 이승만의 논리가 간단해요. 일본이 조선을 집어삼킬 때 미국이 조선을 도와주지 않고 일본을 도와줬어요. 일본이 세니까. 미국과 일본이 사실상 동맹관계였으니까. 그래서 미국한테 무슨 이익이 됐느냐? 일본이 조선을 집어삼키더니 좀 이따가 만주에 진출하고 그 다음에 중국을 치고 나중엔 결국 태평양을 가로질러 미국까지 칠 거다. 그러면 미국이 기껏 일본을 도와줘서 일본이 점점 커지더니 미국을 공격하면 일본 때문에 미국 사람들 수십만 명이 죽게 된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태평양 전쟁. 그걸 이승만은 40년 전부터 내다봤거든요. 전쟁이 일어나기 한 10년 전부터 메가더한테 야 메가더 네가 미국 장군이잖아. 네가 미국에 제일 인기 있는 국방 책임자잖아. 잘 생각해봐. 좀 있으면 일본이 미국 공격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메가더 보니까 자기 생각도 맞아요. 일본이 우리나라 치겠는데? 야 그러면 일본이 무슨 힘이 있어서 미국을 치냐? 미국 니네가 일본이 조선을 집어삼키도록 밀어줬잖아. 그러니까 그때 만약 미국이 일본 편 들지 않고 조선 편을 들었다면 조선의 독립을 지원해서 조선으로 하여금 일본을 맞게 만들었으면 만주 사람 안 죽어도 되고 중국 사람 안 죽어도 되고 미국 사람도 안 죽어도 되고 그랬을 텐데 미국이 조선 죽도록 내버려 두고 일본 편 들었더니 그 일본 때문에 조선 사람 죽고 만주 사람 죽고 중국 사람 죽고 좀 있으면 니네 미국 사람까지 죽게 될 거야. 이승만이 설득했는데 메가더가 들어봤더니 그 말이 맞아요. 2번째, 그 당시 미국의 동맹이 미국이 일본하고 동맹 가까운 사이였고 나중에 전쟁했지만 그 당시 또 미국이 공산주의 소련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아니 전 미국이 정신이 있냐? 기독교 국가가. 공산주의는 제일 먼저 교회 때려부시고 성경 불태우는 무신론 테러리스트들인데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이 공산주의랑 싸워야지. 그 공산주의랑 연합해갖고 받아들여?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미국의 친공산주의, 친일본 정책을
이승만이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메가더가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승만이 했던 말을 메가더가 지금도 미국인들 대상으로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이 누구냐? 지금도 1등하는 게 메가더입니다. 세계 최고 군사교육기관인 미국 육군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 지금도 최고 성적으로 졸업한 최우등 천재가 메가더예요. 이 메가더가 일찍 별 4개 달고 장군이 되었고 그때부터 스타였습니다. 미국 전역을 돌면서 강연을 했는데 그 메가더가 강연을 할 때 이승만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 기록이 남아있는 게 1930년에 메가더가 별 4개 달아요. 그리고 대장이 돼서 미국의 명문대학을 돌면서 순회하면서 미국 정부의 친일본, 친공산주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해. 이승만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해요. 비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1935년에 잘려요, 대장에서. 별 4개 했다가 별 2개로 깎였다가 전쟁 난 다음에 별 4개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그 메가더가 잘린 이유가 이 얘기예요. 이런 소리하고 다니다가 잘린. 그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한 거예요. 첫째 뭐냐? 평화주의와 그 동조자 공산주의가 미국을 둘러싸고 있다. 공산주의에 대해서 평화 정책을 펼치자. 이게 루스벨트 대통령이었거든요. 아니 공산주의자랑 싸워야지 무슨 공산주의가 6.25 때 여러분 6월 24일 날 6월 23일이죠. 1950년 6월 23일 날 북한이 평화협정을 제안했어요. 그리고 6월 25일 날 새벽에 쳐들어왔습니다. 말로 평화죠. 그 공산주의한테 평화주의라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이승만의 논리를 메가더 그대로 얘기한 거야. 두 번째, 한국인들이 죽음의 비명을 지를 때 일본에 의해서 한국이 죽을 때 누가 이들에게 귀를 기울였는가? 그때 우린 미국이 한국의 죽음에 귀를 기울여서 한국을 살려줬으면 우리 미국이 안전했을 텐데 그때 한국 죽든 살든 내버려두고 오히려 일본이 한국을 차지하도록 미국이 뒤에서 은근히 도와줬더니 그 결과로 일본 사람 때문에 한국이 죽었죠. 만주가 죽었죠. 중국이 죽었죠. 이젠 좀 있으면 미국도 위태로워진다. 이러고 미국의 친공산주의, 친일본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한 이런 연설을 너무 많이 해서 메가더가 잘렸습니다. 그러다가 메가더가 경고한 대로 진짜 일본하고 전쟁이 나니까 총사령관으로 복귀하게 돼요. 이 메가더의 해임을 불러온 반공, 반일본 이 연설의 출처는 이승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일보사의 아주 언론계 레전드이신 임복일 선생의 책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메가더는 한국의 독립운동 대행업자였다. 이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실제로 한국의 독립운동을 많이 대신해 줬어요. 왜? 한국 사람 얘기해봤자 미국 사람 말 안 듣거든요. 근데 메가더가 얘기하면 미국 사람들이 말을 다 들어요. 메가더는요. 6.25 때 인천 상륙 작전만 해준 게 아니고 이미 1930년대부터 한국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다가 별 4개에서 잘릴 만큼 정말 한국을 사랑했던 고마운 미국인이었죠. 자, 1945년 드디어 해방을 맞이했을 때 내 친구 이승만이 40년을 기도하더니 드디어 그 나라가 해방이 됐어요. 메가더가 너무 기뻐서 우리나라 정부 수립하는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고 대한민국이 건국되던 그날 직접 비행기 몰고 서울까지 찾아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리고 메가더가 이런 연설을 했어요. 저 위에 보면 세계 최대의 언론인 뉴욕타임스 1948년 8월 15일자 뉴욕타임스 일면 기사 맨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코리아 1948년 8월 15일 우리나라 건국되던 그날 세계 최대의 언론 뉴욕타임스 일면에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코리아예요. 코리아가 세워졌다. 그 밑에 줄에 있는 게 뭐냐면 메가더입니다. 일면에 코리아와 메가더가 같이 나와요. 왜? 이 당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어서 미국 대통령보다 인기가 높았던 미국 최고의 영웅인 메가더가 코리아의 독립을 축하하러 직접 왔기 때문에 코리아와 메가더를 같이 보도했어요. 이날 메가더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한민국 독립을 축하합니다.
건국을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 만일 한국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침공을 받는다면, 지금 남북이 분단돼서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거든요. 만약에 북한이 침략하면 나는 캘리포니아를 방위하는 것처럼 한국을 방위할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경기도나 강원도가 공격을 당해요. 그럼 메가더가 북한 공산당이 경기도, 강원도를 공격했구나가 아니고 내 조국 미국의 캘리포니아, 텍사스를 공격했구나라고 생각하고 한국을 내 나라 미국처럼 지켜주겠다. 경기도, 강원도, 한국 땅, 우리 미국에서 멀리 떨어진 남의 나라에서 전쟁 난 것이 아니고 내 나라 미국의 캘리포니아, 텍사스에서 전쟁 난 것으로 간주하고 내가 내 나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코리아를 위해서 싸우겠다. 이 얘기를 대한민국 건국일에 해서요. 뉴욕타임즈에 그대로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메가더가 얘기하니까 기자들이 그 유명한 장군이 얘기하는데 그걸 안 쓸 수 없잖아요. 그 메가더 얘기를 쓰고 이 뉴욕타임즈 기사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too emotional 이렇게 논평했어요. 너무 이모셔널, 감정에 치우쳤다. 자기 친구가 대통령 되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나라가 건국을 하니까 너무 메가더가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장군이라면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야죠. 근데 감정에 치우쳐서 경망스럽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다라고 기자가 이 기사를 쓴 다음에 뒤에 논평을 붙였어요. 그런데 기자가 틀렸죠. 메가더는 감정에 치우친 게 아니고요. 자기가 한 말 그대로. 요 얘기하고 불과 1년 10개월 후에 6.25 전쟁이 터지니까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세계 최강대국의 군대 무려 178만 명을 이끌고 6.25 때 한국 와서 싸운 미국 군대 숫자가요. 다 합치면 178만 명입니다. 연인원 178만의 대군을 이끌고 대한민국에 와서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줬습니다. 이게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랍비 조지 베네딕트를 회심하게 해서 조지 베네딕트를 통해서 이승만이 만든 한미우호협회. 그 우호협회에서 우연히 만난 메가더. 그 메가더를 설득한 이승만의 외교. 이 오랜 과정을 통해 결국 6.25 때 대한민국을 미국이 지켜주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미국이 178만 명이 와서요.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5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쳤습니다. 전쟁이 3년이 넘게 끌고 가면서 미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돼요. 미국이 얼마나 부자 나라였냐면요. 전 세계에서 벌어진 1차 대전과 2차 대전 때도 전시 특별 예산이라는 걸 편성을 안 합니다. 그냥 일반 예산대로 전쟁이 없었던 평상시처럼 국가 예산을 운영하면서 조금씩 돈을 아껴서 전쟁을 했어요. 세계대전 때도 전시라고 특별 예산 편성 안 할 만큼 돈이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역사상 딱 한 번. 전시 특별 예산. 지금은 전쟁이니까 복지비 줄여, 교육비 줄여, 사회간접자본 줄여, 미국의 가난한 분, 장애인, 노인들이 받아야 될 혜택을 다 깎아요. 미국 학생들이 교육받아야 될 기회를 줄여요. 미국 국민들이 받아야 될 돈을 다 줄여가지고 특별 예산으로 달러를 쏟아부은 유일한 전쟁이 한국전쟁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1차 대전, 2차 대전 때는 미국이 전쟁만 했어요. 전쟁하는 돈이 크게 안 들었거든요. 군인들 무기만 내주면 되니까. 한국전쟁 때는요. 전쟁만 한 게 아니고요. 3천만 한국인을 미국이 구호물자를 줘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를 다 했어요. 그 당시 미국 인구가 한 2억 정도 되는데 2억 되는 미국 가운데 178만 명 군인을 보내고 3천만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려니까 미국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그게 참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코리아가 뭐냐 코리아가. 아니 코리아에서 석유가 나온 것도 아니고 미국하고 코리아가 무슨 무역을 합니까? 우리나라 그때 미국하고 무역하는 거 없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저 먼 나라 때문에 미국 젊은이들
한국 전쟁 때 참전했던 미군 평균 연령이 20살이 안 돼요. 19점 몇 살입니다. 19살짜리들이 5만 명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만 명이 다쳐서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야 돼요. 거기다가 교육 혜택, 복지 혜택 다 줄여서 국민들이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도대체 코리아가 뭔데 코리아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희생해야 되느냐? 당연히 미국 국민들이 회의를 느끼죠. 그 다음 장면이요. 그때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아이젠하워의 공약 1호, 한국전쟁 종식. 아이젠하워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켜서 2차 세계대전을 끝낸 군인 출신이에요. 전 세계에서 벌어진 2차 세계대전도 내가 끝냈다. 요 조그만 나라에서 벌어진 한국전쟁 확실하게 끝낸다. 그 공약 때문에 미국인들이 열광을 해서 압도적인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아이젠하워의 방법이 뭐냐? 휴전협정, 미군 철수. 우리 미국이 3년 동안 한국을 위해 싸워줬으니 할 만큼 했다. 전쟁을 이기려고 보면 이건 이길 수가 없어요. 중공군이 참전하고 끝도 없이 소모되기 때문에 일단 휴전, 전쟁 멈추고 그 다음은 한국은 한국이 지키는 거고 우리 미군은 떠난다. 휴전선 긋고 미군이 떠나면 지긋지긋한 전쟁의 수렁에서 미국은 벗어나요. 문제는 한국입니다. 6.25 전쟁 터질 때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의 40배였습니다. 원래 북한이 남한보다 40배 잘 살았어요. 군사력은 비교가 안 돼요. 왜? 세계 최첨단 탱크가 북한은 217대, 남한은 한 대도 없었어요. 우리가 탱크 한 대 있으면 217대 1인데요. 우리가 한 대도 없으니까 이건 비교가 불가능해요. 거기다가 압록강 건너면 대한민국보다 50배 큰 나라, 100배 큰 나라 중국, 중공이 있어요. 두만강 건너면 대한민국보다 250배 큰 나라 소련. 압록강, 두만강만 건너면 중국군, 소련군이 얼마든지 북한 도와줍니다. 실제로 6.25 전쟁 때요. 중국은 공식적으로 참전했어요. 60만 명 군대를 보냈습니다. 소련은 비공식적으로 참전했어요. 소련의 그 지휘관, 장교, 예를 들어서 북한의 전투기. 북한 사람 가운데 조종사가 없었거든요. 소련 파일럿들이 북한기를 몰고 남한을 폭격했습니다. 북한의 전투함, 조선 사람 가운데 전투함을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소련 장교들이 북한 장교처럼 변장을 하고 저 부산 앞바다까지 무장 상륙선을 갖고 부산까지 쳐들어온 적이 실제로 있어요. 소련도 비공식적으로 몰래 참전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보다 경제력 40배인 북한, 군사력 수백 배인 북한, 더하기 우리나라보다 100배 큰 중국, 250배 큰 소련이 합세해서 제2의 6.25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국은 그냥 끝나요. 이해가 되시죠? 제1의 6.25 전쟁 때는 미국이 178만 명이나 와서 도와줘서 겨우 막아낸 거예요. 통일도 못하고. 근데 그 미국이 휴전선 긋고 떠난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북한, 중국, 소련이 힘을 합쳐서 쳐들어오면 대한민국 혼자서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휴전선 긋고 미군은 떠난다. 이건 뭐냐? 한국이 공산화 되든 말든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거기도 이승만 대통령이 항의를 합니다. 어떻게 항의했냐면 기독교를 가지고 항의해요. 그게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이 할 짓이냐? 한국이, 너네 미국이, 이승만이 미국 역사에 정통해서요. 미국 사람 설득할 때 항상 미국 역사를 쭉 강의합니다. 그래서 초대 주한 미 대사인 무초, 존 무초 대사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대통령 이승만을 만났는데 이승만이 미국 상류층이 구사하는 고급 영어로 2시간 동안 미국 역사를 강의하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넋을 잃어가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한국 대통령한테 배웠다. 이런 기록이 실제로 나와요.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초대받아갖고 미국 역사 유적지를 돌다가 갑자기 국립공원 같은 데서 관리자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이거 잘못했다고 팻말. 이건 미국 역사가 이렇게 안 되는데 니 나라 역사도 모르냐? 야단을 치면서 미국 역사 기록 잘못된 걸 교정해준 그 정도로 아주 미국 역사에 박식했던 인물이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이 끊임없이 미국을 설득했던 논리가 뭐냐면요. 미국 니네가 언제부터 강대국이냐? 사실은 유럽에서 살기 어려워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만든 가난한 이민자들의 나라가 미국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유럽의 그 청교도 신앙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에 와갖고 추수감사절을 드렸다. 그거 알고 계시죠? 유럽 이민자들이 미국 와갖고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다. 요거는 많이 알려진 역사고요. 알려지지 않은 역사가 뭐냐면 그때 최초의 추수감사절을 드린 사람이 1년 지난 다음에 절반 이상이 얼어 죽고 굶어 죽었습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지만 그 식민지에서 살기가 어려워갖고요. 그 예배 드린 사람 가운데 1년 지나니까 절반이 굶어 죽고 얼어 죽은, 사람 굶어 죽은 가난하고 비참한 이민자들의 나라가 원래 미국이었어요. 이승만이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그 가난하고 비참한 얼어 죽고 굶어 죽던 미국이 얼어 죽고 굶어 죽으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요. 교회를 세우고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미국을 축복하셔서 세계 최강대국 되게 만드신 거예요. 미국 역사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한국 역사를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이 우수하고 용맹한 민족이지만 우리가 5,000년 동안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다가 지금 나라 뺏겨갖고 36년 죽을 고생을 했다.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 믿고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 되찾아갖고 한번 좀 기독교 국가 만들어 보려고 그랬는데 공산주의 깡패들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또 망하게 생겼어요. 미국 역사를 얘기하고 한국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국인들한테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강대국 된 미국의 사명이 뭐냐? 너희 미국을 강대국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로 근사한 나라 만들려고 애쓰는, 아직은 가난하고 굶주리고 약한 한국 같은 나라를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냐? 그게 강대국, 미국을 강대국으로 만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냐? 아니 그런데 6.25 때 조금 싸우다가 힘들다고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한국은 공사되든 말든 상관없다.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이승만이 미국에게 계속 항의를 합니다.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대통령은 그 작은 나라 대통령이 말이 되게 많네. 이승만을 무시했어요. 이승만이 마지막에 아이젠하워에게 진짜 경고합니다. 미국이 강대국이라고, 한국이 약소국이라고, 우리 한국을 무시하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 미국은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영어로 얘기했는데 그렇게 강대국이라고 오만하게 횡포를 부리고 한국이 약소국이라고 무시했다가는 큰 코 다칠 것이다 라고 마지막 경고를 날려요. 아이젠하워는 그 경고도 무시합니다. 이승만이 말로만 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행동으로 미국을 공격해요. 미국과 공산군 측이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려고 휴전협정을 합니다. 휴전협정의 제일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쌍방의 표로 교환이에요. 국제법상 전쟁하다가 휴전을 하게 되면 양측이 잡았던 포로를 돌려보내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북한 가서 싸우다가 포로가 됐어요. 휴전협정을 맺으면 고향인 대한민국으로 돌려보내. 똑같이 중공군, 공산군이 남한에서 싸우다가 포로가 됐어요. 이제 전쟁, 휴전 멈췄으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인도주의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인도주의적인 원칙 때문에 비인도적인 문제가 생겨났어요. 이렇게 역사라는 게 복잡해요. 그럼 인도적으로 고향 보내주는 게 왜 비인도적이 됐냐면요. 북한군 출신 병사들이 남한에 와서 포로가 됐다가 휴전을 맺으면 자기 고향 북한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고향으로 안 가겠다는 병사가 있었어요. 자기 고향은 북한이지만 자기는 남한 땅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김일성이가요. 12살, 15살 어린 병사들한테 협박했습니다. 너 인민군 되지 않으면 네 아버지 죽여. 자기 아버지를 깜빵 보낸다니까 12살짜리, 15살짜리가요. 대부분 남한군, 북한군 다 90% 이상이 글자를 못 읽었습니다. 문맹률이 90%던 나라였어요. 남한 북한이 다. 글자도 모르는 어린 애들이 공산주의가 뭔지 몰라요. 공산주의가 좋아서 공산군이 된 게 아니고요. 네 아버지 죽이고 깜빵 보낸다고 김일성에게 협박해서
14살, 15살짜리가 총 들고 남한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면서 뭘 깨달았느냐? 공산당은 진짜 나쁜 놈들이구나. 공산당이 나를 총알바지로 쓰는구나. 공산당 군복을 입고 공산군이 돼서 자유 대한민국에 총을 쏘면서 공산당을 싫어하게 됐어요. 포로가 된 다음에 봤더니 북한에서는 뭐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 사람 잡아서 눈알을 뽑아내고 생체 실험을 해서 간을 뽑아내고 미국 놈들이 살인마라고 배웠는데요. 실제로 포로가 돼서 미국 사람 만나봤더니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한국 사람 얘기 들어봤더니 여기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비록 포로로 잡혔지만 한국, 미국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공산주의보다 훨씬 좋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3만 명이나 되는 포로가 나 공산당 밑에 못 가겠다. 대한민국에 귀순하고 싶다.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국제법상 포로는 돌려보내야 된다. 그럼 이 3만 명이 돌아가면 북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반동분자라고 100% 처형당합니다. 왜? 북한이 싫고 남한이 좋다고 그랬으니까. 이승만이 그걸 갖고 항의한 거예요.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이,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존중한다는 미국이 무려 3만 명의 젊은이를, 그 당시는 젊은이였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소년, 중학생, 고등학생들입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 증손잡벌이죠. 우리 아이들을, 3만 명이 되는 아이들을 북한에 돌려보내서 본인들이 남한에 살고 싶다는데 그걸 강제로 돌려보내서 3만 명이나 되는 젊은 병사들 죽게 만드는 게, 그게 과연 기독교국가 미국이 할 짓이냐? 이승만이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해요. 아이젠하워는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아주 결단에 옮긴 행동이 뭐냐면요, 이 반공포로들이 제일 많이 모인 게 거제도, 부산, 영천, 대구, 논산 곳곳에 포로 수용소에 분산 수용돼 있고요. 이 포로들을 미군이 딱 지키고 있어요. 대한민국 헌병대를 불러서 1. 미국과 전쟁한다. 우리 헌병대로 하여금 미군을 기습공격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2. 그렇다고 기습공격하라고 한국군이 미군한테 총을 쏘면 이건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미군을 기습해서 무력화시키되 총은 쏘지 말아라.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미군이 총 들고 지키는데 그 미군을 힘을 못 쓰게 만들어야 돼. 어떻게? 총을 안 쏘고. 그럼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복싱을 하든지 레슬링을 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어려운 얘기죠. 3. 그렇게 미군을 제압해갖고 그 미군이 관리하고 있는, 지금 그냥 내버려두면 강제로 북한에 보내져서 학살당할 운명을 처한 3만 명의 우리 동족 북한 젊은이들을 구출하라. 여러분 말이 쉽지만 1번, 아니 한국이 미국하고 전쟁을 해? 2번, 전쟁을 하는데 총을 안 쏘고 전쟁을 해서 제압해? 3번, 전쟁을 해서 3만 명의 포로를 탈출시켜? 그 다음 4번이 뭐냐? 방법은 각자 알아서 하라. 단,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한 부대는 전원 자살하라. 무서운 명령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국군한테 이런 명령 내리면 제일 먼저 엄마한테 전화하겠죠. 엄마, 나 무서워. 나 좀 살려줘. 6.25 전쟁 위대한 전쟁입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고 위대한 국민이 있었고 위대한 국군이 있었어요. 이 명령을 듣고 글자도 읽을 줄 모르는 18, 19살짜리 그 당시 대한민국 젊은 병사들, 우리 할아버지들이요, 무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용기 100배였어요. 우리 대통령 짱이다, 최고다,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우리보다 40배 잘 사는 북한과 싸우고, 우리보다 100배 큰 중국과 싸우고, 우리보다 250배 큰 소련과 싸우고, 마지막에 3년 동안이나 대한민국 전 국민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대한민국 위해서 5만 명 죽고 10만 명이나 죽은 정말 고마운 나라지만 아무리 고마워도 이 나라가 공산화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 아무리 고마워도 그 나라의 정책 때문에 우리 동족 젊은이 3만 명이 죽는 거, 이건 참을 수 없다. 마지막에 그 고마운 나라 미국하고 전쟁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용감합니까? 야, 우리 대통령 할아버지 최고다. 오히려 병사들이 용기 100배 해갖고요, 부대마다 모여서 이거를 못하면 자살해야 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미군을 공략하는
수십 가지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포로들이 도망을 못 가게 철조망을 딱 쳐놨어요. 요 철조망을 밤마다 몰래 가갖고 우리 국군들이요, 미군이 감시하는데 몰래 이렇게 쥐새끼처럼 기어갖고 철조망을 다 끊어놨어요. 어디를 끊어놨는지 표시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들한테 알려줬어요. 그 미군이 딱 막루에서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북한군 포로들이 철조망을 향해서 막 돌진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놈들이 집단 자살을 하나? 철조망이 쳐놨으니까 넘을 수가 없잖아요. 미군이 그냥 웃으면서 지켜보는데 우리 북한 젊은이들이 가갖고 철조망을 발로 탁 찼더니 열려라 참깨, 철조망이 다 열리는 거야. 그게 탈출하고 철조망 밑에다가 땅굴을 팠어요. 땅굴을 막 파갖고 막 사람들이 가니까 우리 미군이 막 놀래가지고 주변에 인가를 샅샅이 수색합니다. 근데 그 동네 청년들이 머리를 전부 다 방공포로랑 똑같이 깎았어요. 헤어스타일을 마을 주민들 통일했어. 그 미군이 와가지고 이거 보니까 포로인 것 같거든? 이 사람 누구야? 우리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 미군이 봤을 때 이게 남한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미군이 구별을 못하겠죠? 제일 히트친 방법, 미군이 딱 경계를 하고 있는데 굿모닝, 한국군이 활짝 웃으면서 가요. 야, 저 한국 애가 오늘 기분이 좋은가 보다. 미군도 굿모닝 인사를 하면서 경계가 좀 풀어졌겠죠? 악수를 할 것처럼 한국군이 손을 딱 내미니까 미군도 악수하려고 손을 잡는 찰나에 옷소매에 감춘 고춧가루를 꺼내서 미군의 눈과 코에다가 고춧가루를 확 뿌렸어요. 그 미군이 매워갖고 의학하는 사이에 총을 뺐고 그 사이에 포로들을 탈출시켰습니다. 이때 3만 명의 포로가 탈출할 때 유엔군 총사령관이 클라크 사령관인데 그날이 공휴일 1953년 6월 18일 클라크 사령관이 해먹에 딱 누워서 공휴일이니까 파이프에다가 넣어서 담배를 딱 피고 있는데 각하 큰일 났습니다. 남한군이 우리 미군을 공격했습니다. 북한이 소리치는 야 무슨 소리야, 북한군이 공격했겠지, 남한군 우리 편이잖아. 아닙니다. 남한군이 포로 수용소를 습격했습니다. 야 우리 좋은 무기는 미국이 다 쓰고 대한민국 걔네들은 무기도 없어갖고 우리가 안 좋은 무기 줬는데 걔네가 무슨 무기가 있다고 우리 미국을 공격해? 정체불명의 붉은 물질을 투척하여 우리 미군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클라크 사령관이 깜짝 놀라서 파이프를 떨어뜨렸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약한 나라 군대가요, 그것도 적이 아니야. 자기 나라를 3년 동안 지키기 위해서 5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치고 달러를 쏟아부은 3천만 국민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준 고마운 나라를 기습 공격해서 그 미군이 지키는 포로 27,374명을 구출하는 인류 역사상 한 번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 이승만 박사가 방공포를 석방시킨 다음에 이때 나이가 78세예요. 지금도 78세면 고령이지만 해방 당시 이승만 박사 방공포를 할 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40살이 안 됐을 때예요. 40살만 돼도 그 늙는다고 초로라고 말할 때 이때 78세면 지금 130살입니다. 78세 노인이 저 젊은이들이 누구예요? 북한군입니다. 침략군이에요. 우리나라 쳐들어온 병사들을 구출해가지고 그 병사들을 세워놓고 얘들아 너희들이 이제부터 대한민국 국군이야. 미군 갈 테면 가라 그래.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통일하면 돼. 사열하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 장면이요. 이 포로들이 석방돼갖고 탈출하는데 저 맨 앞에 철모를 쓴 두 사람만 대한민국 헌병 철모를 썼고 나머지는 머리에 철모가 없어서 헝겊 두르고 있죠. 나머지는 다 공산군 포로예요. 저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면 인도주의적인 국제법에 의해서 인도주의의 명분 아래 북한 가갖고 다 학살당해야 되는 젊은이들이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이승만 박사 초상을 탁 내걸고 행진하는 장면. 이분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여러분 지금도요. 미국이 이슬람 테러리스트 27명 포로를 잡고 있는데 이슬람이 기습 공격을 해서 27명을 구출했다. 하루 종일 인터넷에 난리가 날 겁니다. 야, 미국이 27명의 포로를 뺏겼대. 이때는 27명이 아니고 27,374명. 미국의 적이 아니고요. 미국이 3년 동안 지켜준
그 나라가 미국을 기습해서 3만 명의 포로를 탈출시켰어요.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야,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감동받지 않겠어요? 자기 나라 백성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싸우는구나. 전 세계는 열광했는데 미국은 열받았겠죠. 그 다음 장면이요. 그래서 이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요, 실제로 백악관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그때 검토된 계획이 에버레디 플랜. 내용은 이승만을 제거하라. 감히 이승만이 미국에 도전해? 오사마 빈 라덴이요, 항공기를 몰고 뉴욕 쌍둥이 빌딩에 테러를 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비행기 몰고 그냥 들이받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했죠? 오사마 빈 라덴의 친구라는 이유로 아프가니스탄 쓸어버렸어요. 결국 오사마 빈 라덴을 체포해갖고 미국의 손으로 쏴 죽이고 시체를 불태워 없앴습니다. 그게 미국이에요. 미국의 적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강대국이죠. 감히 이승만이 미국을 공격해? 아이젠하워가 이승만 제거 계획을 세웁니다. 이승만 1번 암살한다. 2번 납치한다. 3번 감옥에 쳐놓는다. 그리고 미국 말 잘 듣는 대통령을 세워놓고 계획대로 휴전선 긋고 우리 미국은 떠난다. 실제로 1953년에 이 계획을 아이젠하워가 검토해요. 이게 국가 기밀이었는데 1975년에 뉴욕타임스가 그 기밀 문서를 빼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 1975년 뉴욕타임스 기밀 보도를 가지고 2001년에 우리나라 MBC 텔레비전에서 이승만을 제거하라 에버레디 플랜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했어요. 지금은 저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때는 기밀 문서인데 지금은 일반인들도 다 볼 수 있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이승만 제거 계획을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한 번만 얘기하는데 4번 세워요. 왜냐하면 이승만이 친미, 미국에 우리나라가 굶어 죽게 되는데 어떡합니까? 미국이 먹여주지 않고 구호물자 안 주면 굶어 죽어요? 미국이 싸워주지 않으면 공사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미동맹도 맺고 미국하고 친하게 지냈지만 그러나 이승만은 미국의 기독교와 민주주의는 아주 좋아했어요. 미국처럼 기독교가 돼야 된다. 미국처럼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해야 된다. 이건 좋아했지만 미국이 강대국이라고 약속을 무시하는 제국주의. 또 하나 미국 백인들의 나라니까 인종차별. 지금도 흑인 폭동 일어나잖아요. 그건 아주 싫어했어요. 그 이승만이 자기 친구들 가운데서도 프란체스카 여사랑 대화 나눈 거 보면요. 야, 저 사람 미국 신사인데 저 사람 미국 유명한 정치인인데 야, 저 사람 진짜 멋있다. 프란체스가 그러니까 이승만이 저거 가짜야. 저거 가짜 기독교인이야. 부인이 깜짝 놀라갖고 아니 여보 저 사람 교회 장로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으면 뭐해? 백인이라고 인종차별하는데. 인종차별한 놈은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 정도로 아주 그 저항의식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 이승만이 메가더를 왜 이렇게 좋아했느냐? 메가더는 인종차별 안 했어요. 흑인이든 동양인이든 똑같이 사람으로 존중하는, 우리가 볼 땐 당연한데요. 지금도 미국 사람, 지금도 인종차별하고 지금도 흑인 폭동 일어나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주 미국한테 저항했던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을 제거할 계획을 미국이 세워서 이제 세계 최강대국이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그러니까 이승만은 죽은 목숨이 됐죠. 그 생각해 봅시다. 이승만은 본인이 미군을 기습해서 방공포로를 3만 명이나 구출하면 미국이 나를 제거할 거다. 그거를 미리 예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상을 했죠.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웠을까요? 안 세웠을까요? 세웠죠. 그럼 이승만이, 아니 미군이 세계 최강 미군이 죽이겠다고 덤벼드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죠? 미국 정부보다 강한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 국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그렇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들이 다 싫어하는 정책, 이 정책을 펼치면 내가 다음번 선거에 100% 떨어져요. 그런 정책을 할 수 있을까요? 나를 선거에 떨어뜨리는 정책, 정치인은 그거 못하게 돼 있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정부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승만은 40년 미국에서
망명생활하면서 미국 언론, 미국 여론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정통한 인물이었습니다. 미국 언론을 대상으로 언론 플레이를 세계에서 제일 잘한 사람, 그 사람이 이승만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세계 최대의 언론인 뉴욕타임즈를 비롯해서 워싱턴 포스트, 세계적인 언론에요, 이승만에 대한 기사가 3,000건이 넘게 나왔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 미국인을 제외한 전 세계 사람 가운데 제일 많은 게 이승만이에요. 미국 언론이니까 미국 사람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 미국 언론이 미국 사람이 아닌 외국인 기사를 제일 많이 실어준 게 그게 이승만이에요. 왜? 끊임없이 미국 언론에 허수였어요. 앞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미 우회협회 이런 걸 통해서 메가더도 친구고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하면 한 10분 얘기해요. 미국의 대표적인 오늘날까지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국무장관 존 포스터 덜레스, 이승만의 대학 동창생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장군 메가더 40년 친구예요. 이런 식으로 미국의 중요한 지도자들을 이미 이승만이 다 자기 편으로 포섭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아이젠하워 정부가 나를 죽일라 그래? 나를 못 죽일걸? 어떻게 준비했나 한번 봅시다.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이승만이 방공포로 석방을 하니까 미국 신문에서 일제히 이승만 저놈이 우리가 178만 명을 보내주고 5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치고 3천만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줬는데 우리 미국을 공격한 저 배신자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특종을 뽑아야 정상인데 뉴욕에만 100만 장의 호에 무료로 길거리에서 신문을 막 뿌렸어요. 그 신문 머릿기사 제목이 뭐냐? 용감한 이승만이 겁쟁이 아이젠하워한테 한 방 매겼다. 이승만 만세. 이게 뉴욕에서 뿌려진 신문이에요. 공짜로 뿌려줬어요. 누가 그랬느냐? 윌리엄 헐스트 그룹. 윌리엄 헐스트가 세계적인 언론 재벌입니다. 윌리엄 헐스트 가문이 갖고 있는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이 방송사, 언론사가 10개가 넘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10개가 넘는 신문,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이 용감한 이승만이 겁쟁이 아이젠하워를 한 방 매겼다. 왜? 윌리엄 헐스트가 열렬한 이승만 팬이었어요. 왜 이승만 팬이었을까요? 이 사람 재벌입니다. 기업가예요. 돈 많은 재벌들은 공산주의를 좋아할 수 없잖아요. 공산주의자들 맨날 부자들 뭐 착취한다, 부자들 다 죽인다 이러니까 아니 저 공산당 놈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미국 대통령은 맨날 뭐 친공산주의야. 아니 공산당이 쳐들어왔는데 한국에서 싸우다가 주한미군을 철수한대.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이승만을 봤더니 이 사람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영어를 미국 사람보다 더 잘하고 미국 역사를 미국 지도자들보다 더 잘 알고 그리고 공산당이랑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야, 이승만이 최고다. 미국 재벌과 언론이 이승만을 지원하고 아이젠하워를 디스하는 이런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첫 번째 언론계. 그 다음 장면이요. 이 미국은요, 외교 정책을 상원과 대통령이 같이 해요. 미국의 상원과 하원 있잖아요. 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처럼 지역구 대표입니다. 판교에서 한 명, 서울에서 한 명 이렇게 뽑는 거고요. 상원은요, 미국의 국가 원로. 그래서 미국 상원 의원들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케네디 대통령, 또 대통령이 떨어졌지만 힐러리, 또 지금 대통령 누구죠? 바이든, 또 오바마 이런 사람들이 다 상원 의원 하다가 대통령 갔어요. 그러니까 상원 의원은 대통령 자리를 노리는 그 외교의 원로들입니다. 그 당시 미국 상원에서 가장 강력했던 인물. 대통령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사람. 더 나아가 그 당시뿐만 아니고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무지하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무지하게 싫어하는. 그러나 좋아하는 쪽 싫어하는 쪽 할 것 없이 가장 강력한 거의 대통령 수준의 권력을 휘두른 상원 의원이 조셉 메카시. 이 사람은 열렬한 반공투사였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반공포로 석방하자마자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전 미국 국민에게. 성명서의 내용은 뭐냐? 아이젠하워는 경거망동하지 말라. 아이젠하워는 이승만을 납치한다거나 이승만을 암살한다거나 이런 허튼 수작하지 마라. 만약 아이젠하워가 이승만의 안전을 위협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
실제로 아이젠하워가 이승만 암살하려고 회의하는데 거기다 대고 폭탄을 던진 거야. 너 허튼 짓 하지 마. 너 이상한 짓 하면 내가 너 쫓아버릴 거야. 미국 상원의 원로가 반대하니 대통령이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죠. 그 다음 장면이요. 그 다음 이건 한국에 와 있던 유엔군 사령관인데요. 자, 워싱턴에서 아이젠하워가 이승만을 죽여라 결정을 했어요. 그럼 누가 죽일까요? 아이젠하워가 비행기 타고 딱 와서 이승만한테 총을 겨누고 쏠까요? 실제로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면 군인이 해야죠. 어느 군인이 하냐? 한국에서 싸우는 미군이 해야 돼요. 결정은 워싱턴에서 하지만 실제로 이승만을 제거하는 작업은 한국에 있는 미군 사령관이 해야 돼요. 문제는 뭐냐? 그 미군 사령관이요. 이승만 제거 계획을 워싱턴에서 4번이나 논의했는데 4번 다 결사적으로 반대했어요. 왜? 한국에 와서 전쟁해 봤더니 워싱턴에 있는 우리 미국 정치가들은 저기서 난 지금 총탄에 막 맞아갖고 내 부하가 죽고 막 팔이 잘라가고 전쟁하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막 창자가 터지고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여기서 싸워봤더니 무슨 일 있어도 공산당하고 싸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데 저 워싱턴에 있는 놈들은 저기서 펜때나 놀리면서 파티나 벌이면서 무슨 미군 철수를 해? 휴전을 맺어? 아유, 저 워싱턴의 쪼다 같은 놈들. 한국에 와 있었던 지휘관들은요, 워싱턴에 있는 자기 나라 정치인보다 자기 나라 대한민국 지키려고 목숨 걸고 싸우는 이승만을 더 존경해서 열렬한 이승만의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다 유엔군 사령관들이에요. 클라크, 아까 얘기한 파이프 물고 피다가 깜짝 놀라서 떨어뜨린 사람. 여러분, 미군 최고 사령관이 포로를 27,000명이나 뺏겼으니까 군인으로서 이건 잘못하면 처형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클라크가요, 방공포로 뺏긴 것 때문에 청문회에 불려가서 50번 문책을 당해. 50번.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 될 뻔했어요. 이순신 장군처럼 백의종군 해가지고 별 4개짜리 대장인데 쫄병으로 강등당하면 이거 연금도 못 받아. 그럴 뻔했는데 막판에 이승만이 고춧가루 뿌린 거 어떡하냐. 그러고 봐줘서 결국 불명예 제대를 겨우 면한. 이분이 뭐라 그랬냐. 내가 이승만 때문에 내 40년 군대 경력이 비참하게 끝날 뻔했다. 내가 이승만 때문에 50번 청문회 가서 군인이 정치인들한테 문초를 당하고 개망신 당하고 뱅의종군 할 뻔하고 불명예 제대할 거 생각하면 지금도 이가 갈린다. 그러나 그건 내 개인 감정이고 공적으로 평가하면 이승만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방공 지도자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지만 우리 미국에 필요한 지도자는 이승만처럼 공산주의와 싸울 줄 알고 자기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우리 미국에도 필요하다. 역시 명장이죠. 클라크 사령관 이런 참 명언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분도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열렬한 반공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을 지지했어요. 두 번째, 리찌웨이 장군. 이분이 메가더 사령관 후임입니다. 우리 한국에선 메가더가 유명한데 6.25 전쟁 때 실제로 전쟁을 치렀던 중국 사람들은요, 중국이 상대하기 가장 어려웠던 중국 군대에게 제일 많은 패배를 안긴 적장이지만 가장 높게 평가하는 사람은 메가더가 아니라 리찌웨이예요. 중국이 인정하는 리찌웨이 뭐라 그랬냐. 이승만은 자기 국민에 대한 편애가 심했고 마음속에는 애국심밖에 없는 것으로 보였으며 이로 인해 불가능한 일을 끊임없이 요구하기도 했다. 저 인간은 마음속에 애국심밖에 없어. 자기 나라밖에 몰라. 아니 유엔군 사령관이면 세계 최고 명장입니다. 그러면 한국처럼 쬐끄만 나라 대통령이면 유엔군 사령관한테 좀 굽신거리고 잘 보이고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라고 유엔군 사령관 불러다가 맨날 지시하는 거야. 뭘 지시하느냐? 불가능한 일을. 왜? 리찌웨이는 장군이니까 전쟁하러 왔거든요. 전쟁하러 왔는데 리찌웨이한테 뭐라 그러냐? 한국군이 굶고 있어. 우리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어. 지금 미국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지 않소? 한국의 애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미국은 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이러니 아니 내가 장군이지 무슨 뭐 복지급 직원도 아닌데 애들이 굶어 죽는 걸 해결하라니? 그 다음 또 불러서 한국인이 너무 춥소.
이건 먹여라, 입혀라, 재워라, 집 지어라, 고아원 만들어라, 학교. 아니 뭐 유엔군 사령관이 뭐 전쟁만 한 게 아니라 다 해야 돼. 그래 또 진짜 굶어 죽는 애들 보니까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야, 이거 불가능한 일을 끊임없이 오고 있다. 이건 뭡니까? 이승만을 욕하는 거지만 사실은 존경심이 깃들어 있죠. 벤플리트 장군 뭐라 했냐? 이승만은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이고 학자이며 정치가이자 애국자이다. 어딘가 신천지의 향기가 솔솔 나지 않아요? 신천지 교도들이 우리 교주님은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이고 학자이며 정치가이자 애국자이다. 벤플리트는 이승만이 벤플리트를 뭐라고 불렀느냐? 제너럴 벤플리트, 벤플리트 장군 이렇게 안 불렀어요. 마이 선 이렇게 불렀어요. 내 아들아. 벤플리트는 이승만의 양아들이었어요. 이 벤플리트는요, 미국 플로리다의 재벌이었습니다. 실제로 집안 대대로 명문 집안이고 재벌이고 거대한 목장 가신 분이고 별 4계단 사성장군이고 2차 세계대전 영웅이에요. 그 벤플리트가 진심으로 이승만을 존경해갖고 진짜 양아들 노릇했어요. 어떻게? 자기 플로리다 목장에 있다가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로 쫓겨난다고 하와이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요. 비행기 타고 하와이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 유고를 직접 들고 비행기 타고 동작동 국립교지에 와서 이승만 박사 이 무덤 장례를 치러주신 분이 벤플리트 사령관이에요. 정말로 이승만을 존경했어요. 우리 시대 가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가 아프리카에 있진 않겠죠? 뭐 굶어 죽는 나라에 위대한 사상가 있겠습니까? 우리 시대 가장 위대한 사상가 그러면 뭐 미국 사람이든지 뭐 독일 사람이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미국의 재벌에다가 별 4개짜리 장군이 전쟁통에 그냥 나라 전체가 잿더미가 되고 시체더미가 된 반 잘라진 그 쬐그만 나라 대통령이 우리 시대에 미국 사람 다 포함해서 가장 위대한 사상가이고 학자이며 정치가이자 애국자이다. 이거는 진짜 양아들만 할 수 있는 소리예요. 벤플리트는 이승만을 정말 존경했어요. 그래서 벤플리트에 대한 얘기할 뭐 한이 없는데 이분이 전쟁만 한 게 아니고요. 한국 와서 진짜 나쁜 말로 하면 별짓을 다 하셨습니다. 뭘 하셨냐면 그때 한반도에서 전쟁이 막 일어나니까 신병 교육을 제주도에서 했어요. 그럼 제주도에서 군사훈련을 하면 군사훈련만 하면 되는데 이분이 제주도를 딱 둘러보다가 제주도에다 뭘 만들었느냐? 목장을 만듭니다. 자기가 플로리다에서 목축업하던 재벌이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소들을 들여다와요. 이유가 뭐냐? 한국인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도 있는 국립 제주 목장을 이분이 시작했어요. 소고기를 많이 공급해서 한국 사람들이 잘 먹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목장 만드신 분이. 또 전쟁하다 뭐 했냐면요. 미국 그 공병대 예산을 전용해요. 예산을 빼돌려서 공병대가 쓰도록 한 예산을 갖고 뭘 만들었느냐? 육군사관학교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태릉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가면 벤플리트 장군의 동상이 있어요.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느냐?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의 아버지. 육사를 딱 만들었는데 그 전까지 육사가 있긴 있었는데 육사가 뭐 6개월, 7개월 이렇게 돼갖고 단기였고 4년제 정규 제대로 된 육군사관학교를 처음 대한민국 만들고요. 교재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나라 전쟁통에. 교재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세계 최고 수준의 웨스트포인트 미국 육군사관학교 교재를 그대로 한국에 갖고 왔어요. 그럼 미국 육군사관학교 교재는 국가 기밀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갖고 왔느냐? 벤플리트 장군의 사위 2명이 미국 육군사관학교 교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인이 전화 걸어가지고 야, 책 좀 보내. 그러니까 사위들이 다 보낸 거예요. 그걸 번역시켜서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를 만드신 분.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분도 청문회 가서 조사받고 고생 많이 했어요. 아니 전쟁하라고 보냈으면 전쟁만 해야지. 미국 공병대한테 갈 예산을 빼돌려서 한국에 사관학교 만들어줬으니 이건 잘못 아니냐. 이래갖고 나중에 본인이 문책당했어요. 이승만 박사 돌아가신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때는 벤플리트 장군이 뭐 했느냐. 주한 투자 사절단을 모집했어요. 워낙 미국인들이 매가 더
메가더만큼 아니지만 거의 그 급으로 존경했던 명장이거든요. 이분이 전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한국에 투자하십시오. 미국 기업인들을 모아서 박정희 대통령이 연결해주는,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뭐 지금 제가 간단히 이거 말고도 많아요. 이분의 아들도 한국을 위해 싸우다가 죽었어요. 플로리다의 재벌인데 자기 아들의 무덤을 미국에 만들지 않고 부산에다가 만들었어요. 유엔군 묘지. 내 아들이 한국을 위해서 외아들이 한국에 싸우다가 죽었어요. 한국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친 분이. 자, 그러니 미국의 언론이 이승만 편, 미국 정치계 상원의원이 이승만 편, 미국 군대들도 이승만 편, 미국 각 사회단체, 기독교단체, 변호사협회, 미국의 몇몇 주 의회에서 이승만 지지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이승만 제거하려고 그랬는데 사방에서 이승만을 지지해요. 그 여러분,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한국 전쟁을 끝내겠다. 이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 찍어줬는데요. 전쟁을 못 끝내. 왜? 포로를 교환해야 전쟁이 끝나는데 이승만이 포로를 흩어버리는 바람에 휴전 협상이 결렬됐어요. 휴전은 이제 가능성이 없어. 계속 싸워야 돼. 아니, 선거 공약도 못 지키고 한국을 위해서 미국이 피를 흘리고 달러를 쏟아부었는데 고춧가루 맞고, 전 세계적으로 이승만은 영웅이 되고 미국은 비겁하다 욕먹고, 이러니 미국 국민들이 아이젠하워를 볼 때 우리나라 대통령 저거 바보야? 바보 아니야? 내가 그때 왜 아이젠하워 찍었지? 이승만의 인기는 올라가고요, 아이젠하워 인기는 추락해요. 실제로 아이젠하워에 대한 전기를 보면 한결같이 아이젠하워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는 이승만 때문에 시작됐다. 이승만의 방공포로 석방이 아이젠하워의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을 끝내버릴 수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 제거했다? 대통령 탄핵당하고 끝장이 납니다. 사방에서 말해 각하 이승만한테 손을 댔다가는 다음번 선거에 낙선하는 것은 당연하고 선거에 나가지도 못할 겁니다. 사방에서 말려요. 결국 아이젠하워가 포기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것도 참 재밌죠. 1953년 6월 18일 날 에버레디 플랜을 논의할 때 아이젠하워는 이승만의 일방적인 행동은 약속 파기다. 미국은 또 다른 적, another enemy를 만났다. 적은 제거하는 겁니다. 위의 내용은 뭐냐? 이승만 너를 죽인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사방에서 각하 그랬다가 큰일 납니다. 하루 만에 말을 바꿔요.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절대 퇴장해서 안 되며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차지하도록 결코 방치해서도 안 된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하루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첫날은 이승만을 얘기했어요. 둘째 날은 체면상 대통령은 이승만이란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로버트슨이라는 특사를 보냈는데 로버트슨은 뭐라고 말했느냐? 미국은 이승만의 불굴의 의지를 끝까지 지원한다. 하루 만에 결국 미국이 말을 바꿉니다. 제거하려고 그랬는데 이승만 제거하려고 그랬다가는 내가 큰일 난다. 할 수 없이 결국 이승만의 책략에 말려들게 된 거죠. 그래서 로버트슨 특사를 보내서 로버트슨과 이승만이 20번 회담을 합니다. 로버트슨의 기록을 보면 첫날 2시간을 회의했는데 이승만 첫 마디가 뭐였느냐? We have a right of suicide. 우리에게는 자살할 권리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미군이 철수하는데 우리 한국이 끝까지 전쟁을 하면 그건 자살행위죠. 니네 갈 테면 가라. 근데 뭐 포로 휴전 협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가? 못 가게 만들어 놓고 니들 갈래면 가. 니들은 가도 우린 끝까지 싸울 거야. 우리가 싸우는 게 자살행위처럼 보이지? 맞아. 우리에게는 자살할 권리가 있어. 이러고 2시간 동안 미국 니네가 얼마나 비겁하고 하나님 미국 강대국 해줬는데 그따위로 해서 되냐? 미국이 무슨 3만 명이 되는 우리나라 젊은이들 죽게 만드는 게 그게 인도주의냐? 갈 테면 가라. 겁쟁이는 가라. 미국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한 2시간을 그냥 미국 최고의 외교관을 2시간 호통을 쳐요. 유창한 영어로. 아이젠하워가 첫날 회담을 딱 마치고 워싱턴에다 전보를 씁니다. 그것도 다 공개가 돼 있어요. 지금. 뭐라고 전보를 썼느냐? 이승만은 빈틈이 없는 책략가다. 이승만은 본인이 미국을 궁지에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지금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이승만이 미국을 가지고 논다는 거죠. 그리고 20일 동안 20번 회담을 하는데 한 번 회담할 때마다 2시간에서 3시간. 이 78세 노인네가요. 미국 최고 외교관한테 2시간씩 욕설을 퍼붓고 저주를 쏟아부어서 결국은 이승만이 원하는 2가지를 얻어냅니다. 미국이 살살 달래요. 대통령 각하가 원하는 거 해드릴 테니까 우리 미국도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도 할 만큼 했죠? 5만 명이나 되는 젊은이가 죽었는데 전쟁이 길어지면 우리 미국 사람도 다 지쳤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휴전을 맺읍시다. 결국 그래 미국이 휴전협정을 진행하는데 나는 더 이상 방해하지 않는다. 이게 이승만의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고춧가루 뿌리지 않는다. 가만히 있겠다 이거예요. 그럼 미국은 뭘 해주느냐? 미국은 2가지 해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윗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공산주의 안 하고 민주주의 하면 나라가 얼마나 근사해지는지 한국을 아시아 민주주의의 쇼 윈도우 전시장으로 만들어준다. 자동차 전시장이면 고급차를 갖다 놓을까요? 고물차를 갖다 놓을까요? 그럼 한국을 전시장 되게 하면 한국을 고급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고물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국이 전시장인데 전시장에 막 사람들이 굶어 죽어. 그럼 사람들이 그 전시장을 보고 야 공산주의가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한국이 전시장인데 먹을 게 없어, 입을 게 없어, 집이 없어. 그러면 야 저 전시장을 봤더니 별로야. 우리나라 공산주의 하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시아 민주주의 전시장이란 말은 한국이 얼마나 잘 살게 되는지 미국하고 동맹 맺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니까 얼마나 나라가 뻔듯해지는지 고급 전시장처럼 만들어주겠다. 한국이 잘 살 때까지 지원한다. 이런 조약이에요. 이게 엄청난 얘기죠. 1년 도와주고 2년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언제까지? 잘 살 때까지. 그럴듯한 전시장이 되도록. 그래서 이 조약을 딱 맺자마자 미국이 일시불로 달러로 현찰로 한 번 해준 게 8억 달러. 그게 우리나라 1년 수출액 그 당시에 34배였어요. 대한민국 1년 수출액의 34배를 일시불 현찰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집권 11년 동안 미국이 한국에 구호물자, 원조물자 쏟아붓습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어렸을 때 미국 구호물자로 미국에서 밀가루가 많이 와갖고요. 아침에는 수제비 먹고 점심에는 밀떡 먹고 저녁에는 칼국수 먹고 그냥 밀로 하루 종일 드신 분 여기 아마 연세 드신 분 어렸을 때 기억나실 겁니다. 전 국민을 먹여 살렸어요. 실제로. 미국 구호물자로. 그 미국 구호물자가 얼마나 많이 왔느냐. 이승만 집권 11년 동안 대한민국 한나라에 쏟아부은 미국의 달러와 물자가 똑같은 11년 동안 아프리카 54개국 지원한 달러 물품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아프리카 54개국보다 많은 원조를 한국이 혼자 받았어요. 원조만 받은 게 아니고 원조보다 더 중요한 기술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기술이 어떤 건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농사 짓는 기술밖에 없었어요. 농사도 제대로 못 져서 비료를 못 만들어 가지고요. 대변, 소변 비료로 써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시골 가면 냄새 막 났어요. 그죠? 거름으로 막 대변, 소변 썼던 농사 기술도 변변치 않았던 나라였는데요. 세계 최첨단 미국 기술을 공짜로 배웠어요. 우리나라 건축, 전자, 기계, 자동차, 조선 모든 분야 대한민국 기술 개발의 출발은 미국의 공짜 기술 원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공짜로 가르쳐 주는 건 열심히 배웠어요. 미국이 안 가르쳐 주는 건 열심히 훔쳤어요. 위대한 민족입니다. 위대한 민족. 그 결과로 오늘날 대한민국은요. 아프리카 54개국 경제력을 다 합친 것보다 요 조그만 나라 경제력이 더 커요. 이게 어떻게 시작됐느냐? 아프리카 54개국보다 많은 원조를 우리가 혼자 받았는데 우리 조상들이 그 원조 받아서 먹고 끝낸 게 아니라 원조 받으면서 열심히 기술 개발하고 노력해서 지금은 54개국 다 합친 것보다 큰 경제력을 가진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이 대한민국 부강의 출발에 이승만이 맺어낸 한미 동맹이라는 게 있었던 거죠. 두 번째가 뭐냐? In and around Korea. 한국과 그 주변에
미군을 배치한다. 이 조항 때문에 미국이 아직도 한국을 안 떠나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지켜주고 있습니다. 좌파 정권 때 미국 주한미군 떠나라 뭐 이런 소리 많이 하다가 결국은 전방에 배치됐던 미군이 후방 평택으로 내려와서 우리나라 전방 안보가 불안해졌습니다. 이 조약을 맺을 때는요, 미군을 어디 배치했냐면 휴전선에 배치했어요. 휴전선에 북한이 제2의 6.25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면 북한이 남한으로 쳐들어올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는, 북한과 남한이 연결된 루트가 24개 길목이 있어요. 6.25 전쟁 때는 북한이 주로 3길을 이용해서 3개 루트로 쳐들어왔는데요. 다 합치면 24개. 남침 가능성이 있는 24개의 길목을 한국군이 아니라 미군이 지켰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남한을 향해 총을 쏘면 지금은 그게 한국군한테 날아가지만 이승만 대통령에는 그 총알이 미군한테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미국 법에 해외 주둔한 미군이 공격을 받으면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곧바로 전쟁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총을 쏘면 그 총은 미군한테 날아가게 돼 있고 그 순간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미국을 북한이 이길 수 있을까요? 세계에 미국을 전쟁에서 이길 나라가 있을까요? 미국 국방비가 전 세계에서 국방비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 20개를 뽑으면요, 미국이 1등, 그 다음에 2등부터 20등까지 19개 나라 국방비를 다 합친 것보다 미국 국방비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북한과 종북 세력은 첫 번째 전략이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연방제, 그게 다 뭐냐? 주한미군 나가라는 거예요. 왜? 미군이 있는 한 절대로 북한이 대한민국 접수를 못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막 우겨요. 만약에 일본이 독도를 접수하기 위해서 일본 해군이 기습하면, 한국 해군 대 일본 해군 전쟁하면요, 10시간이면 끝납니다. 우리나라 해군력은요, 일본의 공격을 10시간 막을 수 있을 정도예요. 일본은 세계 2위의 해군력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40년 동안 계속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말만 하지요, 절대 독도로 못 쳐들어옵니다. 왜 못 쳐들어올까요? 한국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일본이 독도를 향해 진격하는 순간 전쟁은 일본과 한국의 전쟁이 아니고 일본과 미국의 전쟁입니다. 왜?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에, 미국의 동맹국에 쳐들어왔기 때문에 미국은 즉각적으로 전쟁을 결정하게 돼요. 이 조항 때문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자, 1953년에 한미동맹을 맺었어요. 그 한미동맹 이전 60년, 한미동맹 맺기 딱 60년 전에 청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청나라하고 일본이 조선 땅에서 싸워서요, 전쟁터가 됐던 조선의 두 번째 큰 도시 평양시 인구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수십만이 죽었어요. 그 다음 러일전쟁, 한일합방,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한국전쟁, 최소한 30만, 최대한 1000만 명 이상이 죽은 전쟁 혹은 사건이 무려 7건 일어났습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났죠?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들이에요. 한국이란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30만에서 1000만 이상 죽는 전쟁이 무려 7건이나 일어났어요. 이게 한미동맹 이전한 60년이고요. 우리나라 역사 5000년을 보면요,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997번 침략당했다. 5년에 한 번 침략당했죠. 5년에 한 번 대략 300명에서 500명 정도 죽어요. 13년에 한 번 1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 역사가 무려 5000년이에요. 1000번이나 침략당했고 5년에 한 번 300명 죽고 13년에 한 번 1000명 죽고 마지막 70년 동안은 30만에서 1000만 명 이상,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무더기로 죽어나갔던 그런 나라인데요. 한미동맹 맺고 미국이 한반도를 딱 지켰어요. 1953년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났나요? 100명 이상 죽은 전투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휴전선이 세계에서 군대가 제일 많이 모인 지역이고 언제 전쟁 터질지 모르니까 사실은 위험한데 북한 핵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핵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험하죠?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무도 위험하다고 생각 안 해요.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맛있게 먹고 생활 다 즐깁니다. 대한민국이 살아보면 미국보다 더 안전해요. 왜? 미국은 이게 강도들 많고 총도 있고 그래갖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밤에 함부로 밤거리 돌아다녔다면 큰일 납니다. 밤에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 전 세계 몇 개 없어요. 70년 넘는 세월 동안 100명 이상 죽는 전투가 한 건도 없었던 나라 전 세계에 몇 개 없습니다. 가장 위험했던 나라가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됐어요. 이게 뭐냐? 이승만이 목숨을 걸고 철수시키려는 미국을 향해서 갈 테면 가라 할 말 다 하면서 한미동맹을 맺어낸 결과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가 됐고 미국의 지원을 받아 경제 건설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승만에 대해서 강의하면 이승만이 독재자고 잘못했고 학살자고 근데 어떻게 목사가 독재자를 찬양하냐 욕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말이 다 맞다고 치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틀린 것도 있지만 무조건 다 맞다고 치자. 이승만이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 치자. 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질문했어요. 첫째, 인류 역사상 이승만만큼 약소국의 지도자인데 강대국하게 당당하게 맞서서 약소국 지도자가 강대국을 자기 뜻대로 굴복시킨 사례 있느냐? 둘째, 인류 역사상 이승만이 맺어낸 한미동맹처럼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조약을 맺었는데 약소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그런 사례가 있느냐? 제가 두 가지 질문해요. 여러분 강대국과 약소국이 조약 맺으면 대표적인 게 뭐죠? 한일합방, 을사보호조약.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 외교권을 일본한테 바치고 우리나라 국권을 일본한테 바치고 원래 조약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강대국이 약소국 뜯어먹는 겁니다. 그런데 한미동맹, 한미상호방위조약은요. 최강대국 미국과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이 맺었는데 내용이 뭐냐? 1번 한국이 잘 살 때까지 지원한다. 2번 절대 전쟁 안 나도록 한국 지켜준다. 우리가 하는 일은 고춧가루 안 뿌린다. 이게 다예요. 이런 조약이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약소국에 유리한 조약. 이게 있느냐? 첫째, 이승만처럼 강대국을 굴복시킨 약소국 지도자가 있냐? 2번, 한미동맹처럼 일방적으로 약소국에 유리한 조약이 있느냐? 제가 질문하면요. 비판했던 분들 가운데 제 질문에 대답하신 분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인류 역사상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지도자가 어떻게든지 예수 잘 믿는 나라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나라 살려내야 된다라고 투쟁한 결과로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잘못하신 것도 많습니다. 그분이 뭘 잘못했는지도 우리나라에서 강연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아마 저일 거예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4.19와 이승만의 과오에 대해서도 사실 그대로 강연한 내용이 있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잘한 건 잘한 겁니다. 사실 그대로 확인해 보면 비록 이승만과 그 시대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어머니들이요. 그분들도 사람이니까 실수도 하고 잘못도 했지만 하나님 잘 믿는 나라가 돼야 된다. 그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투쟁을 했더니 그 열심과 중심을 하나님이 보셔서 다른 나라에는 없는 이런 희한한 기독교로 나라를 세우고 한미동맹을 맺고 이런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이 이 나라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애국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대한민국을 축복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원하는 것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따지고 보면요. 여러분 한국처럼 실제로 살아보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에서 팔 부러지면 치료비가 1억, 비싼 데는 2억
팔 부러지면 집을 팔아야 돼요,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팔 부러지면 15만 원? 의료보험 다 되니까. 전국민 의료보험 이렇게 싸게 되는 나라 없습니다. 밤에 거리 마음껏 돌아다니는 나라도 없고요. 어린 애들이 최신식 휴대폰 하나씩 들고 있는 나라. 제가 처음 미국 갔다가 놀란 게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전자기술 모든 게 다 뒤처져 갖고요. 비싸고. 그래서 그 휴대폰이 대한민국보다 몇 년이 뒤져요. 그래갖고 미국 휴대폰이 난 처음에 아령인 줄 알아서 이렇게 무전기를 주더라고요. 운동용인 것 같아. 묵직한 게 한국에서 얇은 거 쓰는데 실제로 살아보면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없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이 이 나라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한국 사람들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사실은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축복하면서 나라 민족에서 기도할 때 이 나라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이 나라 국민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하고 북한처럼 공산화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국가 태어나서 예수 믿게 해주신 은혜 감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하는 애국자들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